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심 탈렙의 블랙스완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장하고 4장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2장 내용은 3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짧은 2페이지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주제를 나심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나심은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여기서 말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혹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호구가 되지 않는가? 일단 간단히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블랙스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반복하고 뒤 내용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나심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블랙스완은 무엇보다도 드문 사건이고, 두 번째로 파급 효과가 큽니다. 일어나면 많은 것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블랙스완이 일어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그 블랙스완은 일어났던 당시에는 놀라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사건이다. 이런 것이 블랙스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이 말하는 것은 이런 블랙스완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역사는 블랙스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세상은 블랙스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의 제목은 투기꾼과 매춘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심은 이 책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호구가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했죠. 그 대답으로 이제 3장에서 먼저 나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선 당신은 당신의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나심이 강조하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것, 즉 확률 통계적 특징, 환경의 확률 통계적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확률 통계 막 이러면서 수학이 나오니까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은 수학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수학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확률 통계 수학을 배웠다고 이걸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환경의 확률 통계적 특징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곧바로 얘기할 텐데요. 이제 그 전에 한마디만 하고 그 뒤로 넘어가 보자면,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해야 되냐면 다른 환경에서 우리는 다른 전략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다른데 그의 환경에 맞지 않은 전략을 썼을 때 우리는 호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환경의 확률 통계적 특징이라는 게 뭔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심은 평범의 나라, 미디오크리스탄, 극단의 나라, 익스트리미스탄, 이런 두 가지 용어를 등장시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어떤 환경의 확률 통계적 특징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연속적으로 뚱뚱한 사람하고 마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몸무게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듯이 확률 통계적 특성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많은 종류를 가지고 펼쳐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고, 또한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사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환경은 하나는 평범의 나라, 하나는 극단의 나라. 스탄이라는 게 나라라는 뜻이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평범의 나라라는 건 그럼 어떤 나라인가? 이 평범의 나라에서는 노동시간과 보수가 비례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의 제목이 투기꾼과 매춘부인데, 이 매춘부가 왜 등장하냐면, 매춘부는 2배 일하면 소득이 2배가 되고 10배 일하면 소득이 10배가 된다는 거죠. 이런 직업에는 사냥꾼도 있고 제빵사도 있고 샐러리맨도 있고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들, 이런 환경들은 대체로 자연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환경에서는 우리가 사냥을 2배로 하면 짐승을 2배로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우리가 진화했던 그런 자연적인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범의 나라입니다.
극단의 나라라는 건 무엇인가? 이 극단의 나라라는 것은 문명 때문에, 사회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노동시간과 보수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걸 납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아주 극단적인 부자들이죠.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의 가진 재산이 그의 노동의 가치이려면 도무지 노동시간과 보수가 비례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장의 제목이 투기꾼과 매춘부였죠. 투기꾼은 극단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투기를 할 때는 혹은 투자를 할 때는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똑같은 판단을 해도 우리가 돈을 얼마나 거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릭 한 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투자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양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노동시간과 보수가 거의 상관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든가 영화배우로서 영화를 찍는다든가 작가로서 이제 책을 쓴다든가 하는 게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나심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한 권 쓰는데 한 권도 팔리지 않는 재미없는 책을 쓰는 사람이나 세계적 베스트셀러로 영국에서 제일 부자가 된 그런 작가처럼 책을 쓰는 사람이나 사실은 노동이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난다는 거죠. 노동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로 인한 보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곳. 이것이 극단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수학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읽으면 이것이 그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범의 나라의 확률 변수는 이 조금씩만 변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 몸무게나 잡을 수 있는 짐승의 수처럼 평범하게 변합니다. 이 극단의 나라에서는 이 확률 변수가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과 극단의 나라는 확률 통계적 특성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극단의 나라에서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가? 이 극단의 나라는 소위 위너 테이크 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극단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이 호구가 아니면 당신이 호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했듯이 이 극단의 나라는 것은 이 문명적 결과로 인해서 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차로 많은 평범의 나라가 극단의 나라로 변해간다고 나심은 지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가 바로 이 오페라 가수의 예였는데요. 녹음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가수는 직접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됐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제일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모든 식당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평범한 노래 실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오페라 가수의 직업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로 돈을 벌어들이는데 인기 가수라고 하더라도 모든 곳에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인기 없는 가수의 몇 배, 몇십 배 정도밖에는 돈을 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녹음기라는 기술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오페라 가수의 노래를 듣느니 제일 인기 좋은 가수의 녹음을 듣는 것을 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수라는 직업이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모든 수익을 다 챙겨가고 그 승부에서 진 2등, 3등, 4등은 거의 수입이 없어지는 그런 위너 테이크홀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극단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의 나라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극단의 나라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이 나라에 걸고 있다면 당신이 행여나 그것을 이긴다면 다행이지만 이기지 못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평범의 나라에 있는지 극단의 나라에 있는지를 잘못 판단하게 되면 우리의 위험도는 대단히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극단의 나라에서는 데이터나 경험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나심은 강조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화성인이 지구에 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화성인이
지구인이 몸무게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인 1000명을 뽑아서 몸무게 평균을 냅니다. 혹은 지구인 10,000명을 뽑아서 몸무게를 잽니다. 이렇게 하면 대충 인간이라는 게 몸무게가 이렇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경험이죠. 우리가 100일의 경험을 쌓고 일주일의 경험을 쌓아서 내 주변은 이렇구나, 이 직장은 이렇구나, 이 세계는 이렇구나 라고 경험이나 데이터로부터 어떤 지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극단의 나라에서는 데이터나 경험이 가치가 떨어지거나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아니라 지구인의 평균 재산을 알자고 앞에와 같은 방법을 내면 우리가 1000명까지의 평균 재산까지는 좋았는데 1001명째를 딱 뽑았는데 이 사람이 워렌 버핏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엄청난 부자가 되면 이 1000명의 평균, 1001명의 평균값이 갑자기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의 나라에 있으면 어제까지는 이랬는데 그제까지는 이랬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평범의 나라에 있는지 극단의 나라에 있는지를 헷갈리면 우리가 잘못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장의 주제하고 연결됩니다. 이것은 지식의 이론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문제이고 과학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블랙스완의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그 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과 과학의 역사와 연결되어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심이 주는 이 3장에서 주는 조언 중에 하나는 바로 극단의 나라에 있는 당신이 평범의 나라에 있다고 말하는 위험한 조언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당연하지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조언이 이런 위험한 조언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범의 나라에 산다는 생각은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평범의 나라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제하고 그제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지 뭐 하고 관성적으로 사는 게 평범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의 나라에 안 산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평범의 나라일 거야 라고 믿는 걸 더 좋아해요. 자기가 믿으니까 주변 사람한테 그런 조언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우리가 듣게 되는 조언은 이게 다 평범의 나라라는 조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언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어른들이나 전문가는 알면서도 때로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조언을 합니다. 사실은 위험이 있고 사실은 우리를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블랙스완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조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할 것이 있는가? 이렇지 않은가? 괜찮다. 도박을 하는 것, 즉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고 나심은 말합니다. 나중에 그런 위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따로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도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시간 일하면 1시간만큼 보수를 받는 그런 평범한 나라에 있는 건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호구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걷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평지 위를 걷는 것과 건물 꼭대기에서 외줄 위를 걷는 것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런 환경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여러분은 호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4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이 사실은 어떤 철학적, 과학적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위한 것인데 사실은 이런 짧은 한 장으로 철학과 과학의 역사가 뭐 잘 요약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얻어야 되는 제일 큰 교훈은 이 저자가 이 4장, 1000하루째 되는 날 혹은 호구가 되지 않는 법이라는 이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러셀, 휴, 알가젤, 바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화를 한번 쭉 보는 것은 재미있지만 그거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 매우 긴 역사를 가진 문제라는 겁니다. 왜 긴 역사를 가졌겠습니까? 첫째는 중요한 문제고 둘째는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100년이나 1000년 전에 누가 블랙스완이라는 문제가 이런 건데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결론 나서 끝나버렸으면 그 문제가 계속 역사를 이어서 1000년, 2000년씩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혀 모르거나 이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심은 사장을 들여서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고 이 문제가 깊은 철학적 과학적 의미를 가진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철학적 문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확실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예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이게 칠면조의 예, 귀납법의 오류를 말할 때 나오는 칠면조의 예인데, 이 칠면조의 예라는 것은 칠면조는 주인으로부터 계속 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밥을 받고 어제도 밥을 받고 그제도 밥을 받고 계속 밥을 받죠. 그러다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를 죽이기 위해서 주인은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목을 비틀죠. 그래서 서로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주인은 계속 밥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험이 확실한 지식, 확실한 진리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귀납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하는 아주 유명한 예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자는 이 동양 쪽은 거의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비슷한 예로 세옹지마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예를 더 좋아하는데요. 이 세옹지마 얘기는 보통 한국 사람이면 다 알 텐데 이 변방의 노인의 말이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이 사건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걸 보면 이 일은 좋은 일이 됐다가 나쁜 일이 됐다가 좋은 일이 됐다가 나쁜 일이 됐다가 계속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본 과거로부터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오히려 이 칠면조의 예보다 더 재미있고 그 의미심장한 얘기가 동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확실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하면 없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귀납법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귀납법에 거의 중독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과학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 과학 이론이라는 것이 이런 귀납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굉장히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증거, 관찰 이런 것을 보면은 거기서 과학 이론이 저절로 나오고 그 과학 이론을 믿어야 되는 것이 마치 어떤 우리의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너무 쉽게 이론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과 인간의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미약함을 강조하던 종교의 시대가 아니라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겸손을 잃어버리고 합리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적해 주는 것이 바로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의 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유명한 책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제가 녹음한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비약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관찰을 하면 합리적으로 당연히 이건 맞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가설이 틀렸다는 것이지 어떤 이론이 맞는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과학을 믿으려면 그 믿음, 즉 믿음의 비약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토마스 쿤이 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이죠. 이 과정 자체는 논리적이기도 합리적이기도 과학적이기도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회의론자들이 과학에 반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과학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죠,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그걸 믿을 증거가 많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럴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지구가 돌고 있다면 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라든가 이런 이상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고, 그 질문이 해결 안 된 게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안 믿을 이유도 많았어요, 사실은.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원자론을 믿죠. 왜냐하면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의 개수가 1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100여 개가 아니라 만약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가 1000만 개쯤 있었다면 원자로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가 있었다면 옛날의 실험의 정확도로는 원자라는 게 존재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과학은 비약이 필요한데 마침 자연이 인간이 이해할 정도로 단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학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연이죠.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고 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 비약을 통해서 그걸 믿게 되었죠. 그것이 맞는다고 써보니까 옳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고. 자, 그래서 이 4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놀라움을 주는 블랙스완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관점에 달려있다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 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놀라운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없을 때,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이론을 너무 쉽게 믿으면 블랙스완이 너무 많이 생겨날 것이고, 우리가 물론 모든 걸 모른다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호구이지만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고민이 없을 때 우리는 거대한 블랙스완과 부딪혀서 호구가 된다고 나심 탈렙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블랙스완의 2장, 3장, 4장의 내용을 소개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